7화 Confession. 유르타가 겪는 감정의 세기의 곡선이 최고점을 지나 내려온 뒤 아까의 것보다는 평안한 구간을 지나갈 무렵이었다. 매니의 곡선은 그와 대비되게 천천히 오르막을 올라 아주 한참을 최고점에 머물렀다. 그동안 담아두었던 둑 속의 눈물과 감정의 양이 많았다는 듯이 병고를 치르듯 지독한 한 맺힘의 지나감을 겪어내고 나니 또 시간이 오래 지난 뒤였다. 두 사람은 식사실에서 온기가 다 사라진 찬물을 두고 오후의 일은 시작하지도 못한 채였다. 유르타는 엎드린 꼴이 마치 기력이 다한 짐승처럼 있다가 한참이 지나 그도 매니도 감정의 파도가 지나갔을 무렵 자리에서 서서히 몸을 일으켰다. 그의 꼴은 엉망이었다. 한결 더 헝클어진 머리, 눈물 자국으로 엉망이 된 얼굴, 잔뜩 힘을 주고 일그러져 있다가 간신히 풀어내어 표정도 말이 아니었고, 입고 있던 부스스한 양복은 이리저리 구겨지고 망가져서 그대로 밖에 나간다면 사람들이 놀랄 만한 모습이었다. 셔츠의 소매나 깃이 한쪽만 올라가거나 내려간 우스운 모양이다. 둘은 그렇게 한참 울었다. 진정이 된 다음에 유르타가 천천히 바들거리는 손으로 품에서 편지지 하나를 꺼내들었다. 오래전에 쓰여진 편지였다. 그렇게까지 오래는 아니었지만 그간 겪었던 망설임의 수치를 표현한다면 지독히 오래되었다. 지난 겨울 쓴 것이다. 폭설이 내리기 시작한 밤, 테르디로 사고를 내고 도망치고 나서 도시의 소식과 신문으로 자신이 친 사람이 누구이며 그가 어떤 가정의 누구였는지 알게 되었다. 그러고 나서 고민하다가 쓴 편지였다. 그는 혼자였다. 유르타 말이다. 어찌 보면 매니와도 다소 비슷한 점이 있었다. 일찍이 부모님의 품에서 원치 않게 벗어났다는 점에서 말이다. 어머니는 그를 낳고 일찍이 병마로 세상을 떠나셨다. 그의 아버지는 도시의 유력자이자 부유한 유지의 후손이었고 그를 저택에서 남부럽지 않은 환경으로 키워냈다. 정신적으로도 많은 영향을 받았다 자부할 수 있었다. 그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홀로 서야 하는지 생각하는 것들은 모두 그의 아버지가 그에게 남겨두었던 지침 속에서 생각해내는 일들이었다. 어찌되었든 유르타의 아버지는 그가 성인이 된 무렵 그를 남기고 먼저 세상을 떠났다. 사고였다. 이웃 지방으로 멀리까지 도시 유력자들 간의 친목회 따위를 가지다가 거기에서 산사태에 휘말렸다. 자연재해로 몇 명인가가 다쳤고 한 명이 죽었다. 유르타의 아버지였다. 친척도 없이 이 지방에서 살아가던 카이사르가였다. 어머니 없이 유르타를 혼자 키우는 오랜 시간 다른 이들과의 교류도 많지 않았다. 그의 아버지의 아버지 때에는 가문의 구성원들도 수가 많았고 융성했다고 한다. 그의 아버지와 어머니가 가문의 유산을 얻어 발렌시로 거처를 옮기고 나서 그가 태어났으니 유르타가 볼 수 있었던 건 부모님과 고용인들의 얼굴뿐이었다. 홀로 외롭게 비록 키워졌으나 그 이후의 삶들에 대해서는 많은 대비가 되어 있지 않았다. 일상을 살아가듯 성실하고 또 부지런히 생활하는 면이 있었으나 마음속 어딘가는 구멍이 난 듯도 했다. 그렇게 위태롭게 하루를 보내다 도시에서 파는 술잔 따위에 정신이 팔렸다. 성인이 되고 나서 조금씩 마시다가 법에 저촉되지 않는 한에서 가볍게 즐기며 테르디를 몰았다. 그러다가 사고가 난 것이다. 유르타의 변명은 그다지 내세울 만한 것이 없었다. 그래서 어떻게 할 것이냐. 푸친의 가르침대로 생각하고 전달했다. 이후의 모든 삶, 그에게 남겨진 모든 시간과 재산, 그것이 피해자들을 위한 속죄라고 할 수 있었다. 유르타는 개인적인 맹세이자 각서를 매니에게 전했고 매니는 정중하게 쓰여진 편지를 받아 읽었다. 그리고 그날은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고 일단 돌아갔다. 유르타의 뜻은 일단 전해졌다. 짤막한 문장들의 나열이었지만 청년이 자신의 뜻을 분명하게 전달한 종이었다. 유르타 카이사르, 한 인간에 남아있는 모든 시간과 그가 갖고 있는 모든 소유물, 살아서 얻게 될 모든 가치들을 전부 매니와 두 동생 아들렌가의 유족들에게 귀속시킨다는 내용이었다. 좋게 풀어서 말하면 긴 문장이 되지만 결국 노예나 다를 바 없었다.
지금 시대의 이 나라에서 그리고 발렌시에서 노예는 없었다. 노예 제도에 대해서 다소 친화적으로 구는 지방에서는 아직까지 존재한다는 소문이 있다. 그러나 전 세계적으로 노예란 것의 존재 자체가 사라져가는 추세였고 신분 제도의 정확함 역시 흐려져 가고 있었다. 이제는 왕이 다스리는 시대가 아니었다. 몇몇 왕정 국가들은 있었으나 발달해가는 기술력과 사회 제도 속에서 거대한 도시 국가들이 대륙에 존속하며 각기 협정을 맺고 살아간다. 이전까지 왕국이나 제국으로 불리웠던 나라들은 몇 개의 도시 국가로 쪼개지거나 다른 체제의 나라로 그 내용물이 바뀌어갔다. 공화정, 민주주의 국가, 뭐 그런 이름들로 말이다. 그런 면에서 발렌시에서 나고 자란 아들렌간의 매니에게 노예라는 건 잘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다. 어떻게 다른 사람이 다른 사람을 소유한다는 말인가? 차라리 계약으로 인한 주종 관계라면 납득할 수 있는 것이었지만 노예, 만일 유르타 카이사르가 진심으로 그것을 각서로서 서명하고 바란다면 그와 같이 처리되지 못할 것은 없었다. 발렌시의 법은 자발적인 무언가를 막을 정도로 정교하거나 또 엄정하지 않았다. 원하지 않는 어떤 불법의 피해를 막고 변호를 할 정도는 되었지만 말이다. 법정으로 간다면 증거가 없다는 점에서, 그러나 유르타의 자백이 있었다는 점에서 막대한 배상금 정도를 받을 수 있을 것이다. 그 외에 신변의 구속을 비롯한 다양한 처벌을 논하기에는 이미 사건으로부터 시간이 지났고 그날의 흔적들이 남아있는 것이 없었다. 매니는 잘 생각을 했다. 발렌시의 행정부가 이런 거래를 공식적으로 법적 효력을 부여하지는 않을 테지만 어찌되었든 유르타의 진심의 크기 정도는 알아챌 수 있었다. 자신이 분노하고 있는가를 매니는 우선 생각했다. 그리고 자신만이 아니라 두 동생 엘리와 휘들턴에 대해서도 두 아이는 이 일에 대해 훗날 분개하지 않을 것인가. 충분하게 깊고 오래 심사숙고를 해야 했기에 매니는 다음 날이 되어 출근을 해야 할 때 자신에게 다소의 시간이 필요하다는 정중한 편지를 써서 저택의 문틈 사이로 밀어넣고 왔다. 일종의 휴가나 휴직 신청서나 비슷했다. 한 며칠간 그녀는 집에서 이제까지 받아온 월급을 이용해 생계를 꾸려가며 집에서 시간을 보냈다. 엘리나 휘들턴 역시 약간의 논의의 대상이었다. 휘들턴 그 본인에게 여러 가지 것들을 물어보며 생각을 했다. 이 아이가 어떤 성격인지, 어떻게 커갈 것이며 또 어떤 생각을 가지게 될 것인가. 엘리에게는 조금 더 구체적으로 물어보았다. 일의 내용에 대해서는 아직 말하지 않았지만 매니보다 똑똑한 게 아닐까 싶은 머리 좋은 아이는 다양한 방면에서 도움이 되었다. 오랜 시간, 기약이 없다는 점에서 오랜 기다림이었다. 유르타에게도 그럴 것이다. 엘리. 매니가 입술을 열어 여동생의 이름을 발음했다. 그 사이로 새어나온 소리가 그리 크진 않았으나 식탁에 바로 마주 앉아 있었기에 엘리는 뜨던 스튜에 숟가락을 든 채로 언니를 바라보았다. 매니 아들렌. 나름대로 매력적인 구석들이 있는 촌스러운 아가씨였다. 성인이 되기를 1년 앞두고 있었고 정신적으로나 신체적으로는 거의 다 큰 것이나 마찬가지였다. 가문의 여자들 특유의 붉은 귀가 강하게 감도는 갈색 머리카락을 하고 있다. 조금 두텁고 발목까지 내려오는 원피스나 치마 따위를 자주 입고 활동이 편한 상의나 외투를 그 위에 두른다. 이목구비는 크고 뚜렷한 편이었고 못난 구석도 있었으나 예쁜 구석도 있었다. 다만 엘리는 자신의 언니의 가장 좋은 점은 착한 점이라고 생각했다. 어린 자신이 보기에도 그녀가 바라보는 수많은 사람들에 비해서 착한 구석이 있었다. 사려 깊고 자신들 두 동생에게 화를 많이 내지도 않았다. 언제나 따스하게 맞아주는 언니의 품에서 둘은 어머니의 대신을 느꼈을지도 모른다. 입가에는 스튜 국물이 묻어 있었고 입안에도 우물거리는 내용물이 있었기에 엘리가 멍청하게 대답했다. 매니는 그런 동생을 바라보며 살풋 웃었다. 이따금씩 이럴 때가 있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는 더더욱 가정의 결핍과 빈자리는 때로 그 구성원들에게 덧없는 감상을 선사했다. 더욱 애틋하게 서로를 바라본다는 의미도 되었다. 맛있니? 응?
음. 엘리는 별 생각 없이 고개를 끄덕였고 매니의 표정을 몰래 살폈다. 어딘가 먼 생각을 하고 있는 듯한 눈빛이었으나 불안한 기색은 없었다. 소녀는 언니가 이상한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닌 듯 하다는 결론을 내리고 별 걱정 없이 식사를 마저했다. 반면 매니 역시 엘리를 살핀다. 귀여운 구석이 많은 꼬마였다. 아직은 아무것도 칠하지 않고 아무거나 입히고 또 산발을 한 채 돌아다니는 터라 드러나지는 않지만 좀 더 나이가 먹고 자라나게 되면 어디 바깥에 내놓기 어려울 만큼 예쁜 처녀가 되리라. 거기다 똑똑하기까지 하고 총기가 있는 눈빛을 가졌다. 이대로 소학교를 지나 사립 아카데미까지 쭉 졸업을 한다면 여성으로서도 다양한 일을 할 수 있을지 몰랐다. 아버지의 세대 혹은 그 전 세대에는 여성의 역할이 상당히 제한적이었다고 하지만 적어도 지금의 이야기는 아니었다. 만약 능력이 충분하다면 그리고 약간의 운과 기회가 허락한다면 여성은 도시의 지도자도 얼마든지 될 수 있었다. 복수, 아름답고 날카로운 이름이다. 아름답다는 말은 반어법이었다. 독이 든 버섯이나 꽃이 색이 화려하듯이 그저 손쉽게 고를 수 있는 길을 고른다면 그 앞에 있는 건 타자와 자신의 파멸 뿐이다. 다른 사람을 망가뜨리는 건 그 스스로가 망가지는 일과도 늘 연관이 있었다. 정의라는 이름도 있다. 그러나 정의는 그녀의 온전한 소유가 아니었다. 그녀 역시 정의를 따라야 하는 객체에 불과하다. 매니 아들레는 이 도시의 집행자는 아니었다. 사적으로 무언가 법적 절차를 시행할 수는 없다. 그렇다면 그녀가 무엇을 할 수 있는가? 욕망과 현실의 타협을 본다면 유르타의 자백을 근거 삼아 재판정 위에 세우고 그에게 법적인 처벌을 요구하는 것이었다. 운이 좋다면 그의 의지에 따라 치명적인 형벌이 떨어질 수도 있었다. 만약 아니라고 한다면 그는 이미 아들렌가에게 자신의 재산과 자유를 바치겠다고 하는 처지이다. 아들렌은 어질어질한 머리로 계속해서 생각을 거듭했다. 엘리가 먼저 식사를 마치고 자리에서 일어섰다. 히들턴은 아직까지도 자고 있었다. 오늘은 매니도 일을 나가지 않았고 엘리의 학교도 쉬는 날이었다. 새 가족이 단란하게 집에 있다. 원래는 조금 더 단란했다. 매니는 식탁의 제자리에 앉아서 오래 생각했다. 그녀의 곁에는 늘 읽던 책 한 권이 놓여져 있었다.